저는 올해 59살입니다.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평범한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대단한 성공담도 아니고 드라마 같은 기적의 반전도 아닙니다. 그냥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제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왔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연탄 아궁이 앞에서 발을 말려보신 분들,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서 비 새는 소리를 들으며 대야를 이리저리 옮겨보신 분들, IMF라는 말과 함께 한순간에 일터를 잃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제 이야기가 어디 한 구석쯤은 조금은 닮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던 골목, 구멍가게 하나, 달력 하나, 연탄 냄새가 늘 배어있던 부엌. 그게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풍경입니다. 엄마는 자주 쌀을 외상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양철 양동이를 하나 들고 구멍가게까지 걸어가 아주머니에게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이번 달 말에는 꼭 갚을게요. 구멍가게 아주머니는 늘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애들 키우는 집인데 뭘 그리 미안해해요. 조금씩 갚으면 되지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돌아서 나올 때면 표정이 늘 조금 작아져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돈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커서 엄마처럼 고개 숙이면서 쌀을 외상으로 가져오는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 그게 어린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슬레이트 지붕이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빗물이 새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대야를 여기저기 옮겨 놓으시며 아이들 자는 데만 안 떨어지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집안 공기에는 연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연탄 아궁이 앞에 둘러앉아 저와 형제들이 다리를 쭉 뻗어 말리며 학교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던 그 맛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국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엄마 아버지가 하루 종일 고생하셨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집 형편이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옷차림, 도시락 반찬, 주말에 어디 다녀왔다는 이야기. 그 사이에서 저는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아파트에 산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놀러 오라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처음 타봤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위로 올라가는 그 느낌이 새로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부럽고 억울했습니다. 따뜻한 방바닥, 벽지, 부엌에 반짝이는 가스레인지, 거실에 놓인 소파, 다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에요? 왜 우리도 아파트 못 살아요? 엄마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 대신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공부해서 너만의 집을 가져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입에서 능력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갈 때가 되자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상고 가라. 기술이나 배워라. 빨리 돈 벌어야지. 솔직히 집 형편으로 보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얘가 머리가 특출난 건 아닌데 끈질기게 버티는 힘이 있어요. 그래도 인문계 한번 보내보세요. 그 말 덕분에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교무실로 불려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서 좀 챙겨오랬지.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겠니? 그 말이 마치 너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니? 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말이면 공사판에 나갔습니다. 자갈을 나르고 시멘트 포대를 옮기고 손바닥은 늘 까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하루 품값을 손에 쥐고 집에 돌아갈 때 엄마가 제가 가져간 흰 봉투를 받아들며 고맙다고 웃어줄 때 그 웃음 하나로 몸살이 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 그 이름만으로도 뭔가 기회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반쯤은 환상이었고 반쯤은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곳은 작은 전자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전에 출근해 머리에 모자 쓰고 손에는 장갑 끼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저녁까지 서 있어야 했습니다. 월급이라고 해봐야 지금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 첫 월급 봉투를 받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고향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엄마가 다 써요. 엄마는 봉투를 손에 쥐고도 한참 동안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 집 밥상 위에는 너무 오랜만에 통닭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치킨과는 다른 종이봉투에 담겨오던 그 통닭 한 마리를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 먹었습니다. 닭다리는 동생에게, 날개는 아버지에게, 저와 엄마는 남은 부분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30을 앞두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저는 넉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적금 조금, 낡은 중고차 한 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아내 역시 부유하지 않은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도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종이컵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상하게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했을 때 양가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이고 여름이면 습기가 차고 장마철이면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방에 처음 들어온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그 말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살림을 꾸려가던 중 아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는구나. 기쁨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안이 더 컸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자식까지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근이든 주말 근무든 불평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의 노력만큼 봐주지는 않더군요. 제가 30을 조금 넘겼을 때 세상은 IMF라는 이름의 폭풍을 맞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구조조정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눈치를 보며 지내던 어느 날 인사팀에서 부르더니 한 장짜리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그 말은 결국 당신이 나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한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순간 몸보다 마음이 더 떨렸습니다. 나 당분간 집에 일찍 다니게 생겼어. 제가 억지로 농담처럼 말하자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렸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다시 나가서 일할게요. 제가 말렸습니다.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집에서 쉬어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편하게 쉬면서 살았어요. 둘이 같이 벌면 되죠. 처음부터 넉넉하게 시작한 부부도 아니었잖아요. 그 말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원래 작게 살던 사람들이었지.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새로운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어린이집 비용, 예방접종비. 그러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자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친구들 학원 이야기, 영어가 어떻고, 수학이 어떻고, 태권도에 피아노까지. 첫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친구들 이야기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하는 일을 더 찾았습니다. 주유소 야간 근무, 택배 상하차, 새벽 공장 아르바이트, 낮에는 본업, 밤에는 부업.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몸이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와 보니 책상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초등학생인 아이가 삐뚤빼뚤하게 남긴 글씨였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또 새벽 일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학생이라는 이름 앞에는 늘 무슨 학원이라는 말이 붙어 다녔습니다. 아이들 교복값, 교과서값, 수학여행비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고 싶어서 더 아끼고
더 뛰었습니다. 그 사이에 은행 대출 이자도 따라왔습니다. 아파트 전세금 융자를 끼고 변두리 작은 집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부부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남의 집이지만 그래도 지하에서 올라와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 살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돈들. 잔고는 늘 바닥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애들 방 하나씩은 만들어줬잖아. 이 정도면 아버지 역할 그래도 하고 있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 동안 한편에서는 제 부모님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가게 허드레질과 농사일을 하다가 당뇨와 합병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40 후반쯤 됐을 때 아버지는 간경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원비, 약값, 요양병원 비용,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형제들끼리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 수차례 상의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부모님 병원비까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신이 또렷하셨던 날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너도 내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너까지 다 책임지라고. 난 생각 안 해. 그 말을 듣는데 더 미안했습니다. 난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우리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떠나시고 장례를 치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효도라는 말은 왜 이렇게 뒤늦게 가슴을 찌르는지. 살아계실 때는 늘 시간이 있는 줄 알고 미루고 미루다가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야 말하지 못한 말들이 떠오르니 말입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난 뒤 엄마는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됐다. 너나 잘 살아라. 너는 너 인생 살아라. 어릴 때도 자주 듣던 말이었는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조금 숨이 트이는가 싶었는데 이제 와서 나 보고 너나 살라고 하면 나는 뭐가 돼요? 엄마는 웃었습니다. 너 어릴 때 연탄재 치우면서 학교 가던 모습 보면서 엄마 마음이 참 미안했다. 저 애는 나보다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엄마가 다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미안함과 제 미안함이 서로 얽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59입니다.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병원에 가면 혈압약과 당뇨약을 처방받습니다. 회사에서는 슬슬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둘은 각자 살 집을 얻어
집을 떠났습니다. 저와 아내 둘만 남은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조용해도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는 너무 조용하면 괜히 허전합니다. 주말에 아이들이 잠깐 다녀갔다가 다시 돌아가면 현관문이 닫힌 뒤 잠깐의 정적이 찾아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구나. 연탄 아궁이 앞에서 발을 말리던 아이가 어느새 아버지가 되었고 그 아버지가 이제는 환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쌀 외상으로 퍼오던 엄마 아들인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정도는 사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공사판에서 고된 일을 하며 등록금을 겨우겨우 내던 제가 이제는 아이 둘을 어찌됐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돈이 많진 않습니다. 넉넉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온 거라고.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조금 더 똑똑했으면, 조금 더 용기가 있었으면, 조금 덜 두려워했으면, 지금쯤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뒤를 너무 많이 돌아보면 앞으로 걸어갈 힘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도 너 정말 열심히 살았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나에게도 IMF 때 실직하고 길바닥을 서성거리던 나에게도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밤에 눈물 흘리던 나에게도 지금의 내가 조금은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40, 50, 60즈음의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각자 인생의 디테일은 다 달라도 한 구석쯤은 비슷한 장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탄재 냄새가 밴 새벽, 버스 종점에서 떨던 젊은 날, 갑자기 날아든 해고 통보, 아이에게 미안해, 지갑을 다시 열어보던 날, 병실에 누운 부모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이 더 떨리던 그 밤,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 우리는 아직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 버티셨다고. 누구도 쉽게 살아온 인생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난과 불안과 미안함과 책임감 사이에서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가끔은 웃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도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저는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통장 잔고를 보고 한숨을 쉬셨다면 자식들과 대화가 자꾸 어색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 그냥 자 버리셨다면 부모님 사진을 보다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올라왔더라도 그 모든 감정들은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의 인생 또한 누가 들어도 참 잘 버텨온 값진 이야기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